80년대 운동권에 쓰던 민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민중이라는 건 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위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운동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힘 약한 이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 범주일 텐데, 이제 86들이 권력이 없는 사회의 어떤 프론티어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86들이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민중이라고 자각을 했을 때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권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자기 어쨌든 민중의 일부로서, 민중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 성직자가 신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기가 진정한 민중의 대표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민중의 모범이 되고 도덕적인 대표성을 갖는 것,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범의 정치, 선거에 의한 대표가 아니라 모범의 정치가 중요한데,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86들이 권력을 갖고 어떤 권력형 범죄들이 일으키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 오히려 이 도덕이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틀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것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가 되고, 혹은 뭐 지금 당장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단죄를 할 수 없는, 내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민중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권력자로서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했을 때에 오히려 특이한 역설을 발생하게 되면서, 지난 정권에서 소위 86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 정책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떠나서 어떤 비위 사건을 벌이거나 그런 것들이 연루됐을 때, 제가 이제 후보 세대로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왜 쳐내질 못하지?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고 당으로서 반성을 하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면 되는데, 개개인의 어떠한 잘못들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모두가 휘말려 들어가면서 도덕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마치 그들을 옹호해야만 옹호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돼버리면서 민주당이라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같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오히려 개개인의 문제에 민주당 전체의 어떤 도덕성이 휘말려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 물론 뭐 동지애란 단순한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났을 때까지도 우리는 반성을 하지 못할까라는 문제가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지금 탈당하셨지만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뭐 우상호 의원님도 자기가 서민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서민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직업 정치라는 건 서민이긴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성공한 직업 정치라는 거는 모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산층 이상화되고 이미 사회적 엘리트인 사람들이 사실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상호 의원님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으면, 뭐 나는 4억의 반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아파트에 어쨌든 4억 반전세를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어쨌든 1억 5천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대표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오히려 그것들이 냉정한 판단, 내가 서민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집이 없는 사람들 몇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대변하고, 그런 전략 수립이 되지 않는, 그냥 내가 계속 스탠다드에 남아버리는, 내가 이미 중산층이고 사회적 엘리트가 된 내가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말 내가 직업적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권력을 유지해야겠지라고 하면, 나는 정말 뭐 트럼프처럼 수십조 원의 자산 가지만 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서민으로서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어그러져 버리는, 대의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들 대통령 선거라는 것들이 누구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합의하고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너무 쉽게 당선이 되면서, 사실 2017년 대선에서 그냥 막연하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외에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가령 우리가 소득주도형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대중들에게 소득주도형 성장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동의를 얻는 계기가 있었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것들이 대선 때 찬반 논쟁을 치열하게 했으면 그래도 이런 거구나, 대중들이 또 이해를
이해를 하고 이건 우리가 동의한 적 있는 사안이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너무 쉬운 당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합의와 설명의 절차를 생략하게 만들었고,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뤘던 86들은 대중들이 자신을 동의한다고 너무 쉽게 그냥 가정해버리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더 적극적인 에너지로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이야. 노무현 정권의 비극적인 실패, 비극적으로 끝난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겠죠. 우리가 더 철저하게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들이 오면서 실제로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설득된 것 이상으로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소득주 성장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내가 별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혹은 뭐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 근본적으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국민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득을 하거나 좀 다수를 다시 모아야 되는 절차들을 가지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자 보니까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뭐 여기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과도하게 수사를 받았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라는 건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게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이 기소된 혐의가 되게 전형적인 기득권 엘리트형 범죄란 말이죠. 지금도 이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창장 한 장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용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표창장 위조한다는 것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표창장 위조라는 게 내가 집에서 이렇게 그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형적인 엘리트들끼리 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이건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그때 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버리고, 이것이 국민이라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돼버린다고 할 때 민주당이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가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또 가령 주택가격 폭등을 할 때는 너가 더 좋은 집에 살고 하려는 것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평범한 국민이라면은 뭐 지금 집에 만족하면서 혹은 뭐 전세도 만족하면서 뭐 집에 큰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혹은 뭐 돈 벌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국민이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어떤 데서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엘리트들끼리 할 수 있는 범죄까지도 국민이라고 불렀다가, 굉장히 뭐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나쁜 일인 것처럼 치부하게 되는, 오히려 이것들을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는 정말 평균소득 5천 이하를 위한 정당이야, 그렇게 했으면은 더 다수를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다룰 때 이것 모두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려고 보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계속 자승자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박근혜 탄핵이 무사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강렬한 에너지와 힘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까지도 우리 제도가 어쨌든 이런 대통령의 거대한 부패 사건이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난리가 끝나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1,000만 명이 모두 여전히 우리에게 깨야 할 기득권 카르텔의 1차적인 문제라고 동의를 했을 것인가. 문재인 정권과, 저도 문재인 정권의 일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 86들은 너무 쉽게 그럴 거라고, 적폐청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오히려 이들이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한 것이 아니었나.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완성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랑도 같이 일을 해보고 청년 세대를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 이상이 있다 라거나 그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근대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완성으로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는 민주주의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완성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 나의 사회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 정치로 묶어낼 수 있는, 우리가 국민이라면 모두나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엘리트들을 제외하면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대로,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다 너무 다양한 목소리를 묶어내고 있는데, 이런 개별성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묶어서 우리가 51%는 최소한 만들고 60%를 만들어내서 안정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문제는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일 뿐이고 우리들 99%의 대변인으로서 이 99%는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는 정치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뭐 뉴라이트라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의 역사관이 그렇게 뭐 홍범도 장관 동상을 드러낼 정도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야 말겠다 라는 것이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과연 뭐 우리가 맞서 싸웠던 반공 권위주의 세력의 잔당이고 그들처럼 확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집권 1년 차부터 30%대를 넘어서지 잠깐 40%를 넘었다가 계속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도 굉장히 약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기존의 이 국민의힘 조직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이 검사를 좋아하고 검사 독재이기 때문에 검사를 데려다 쓰는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의 보수 세력들마저도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검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금은 어쨌든 국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조용히 있는데 기존의 국힘 조직들이 과연 계속 이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처럼 지지할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더 윤석열 정권의 큰 위기는 사실 보수 정권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대다수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고 저 사람한테 의회 권력까지 주면 대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이게 뭐 내가 반대하는 정책이 있고 찬성하는 정책이고 진짜 너무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불안감, 갑갑함 그런 어떤 또 근본적인 어떤 정서를 윤석열 대통령들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지 민주당이 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어 지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작가가 아니라 후보가 된 입장이라서 갈수록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선에 졌잖아요. 저도 선거에서 졌다라는 거는 기존의 정강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는 잘했는데 부족했고 뭘 남기고 뭘 버릴 것인가라는 그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51%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민주당이 지금 과연 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후보로서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뭐 아직은 뭐 신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런 정책 청사진까지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단발적인 뭐 초등돌봄 정책이라던가 뭐 기숙사 정책이라던가 간병비 정책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제라던가 종합적인 돌봄에 대한 청사진이라던가 특히 민주당이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동산 정책들 그때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긴 했지만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최소한 대표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건 변경을 하건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사실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좀 갑갑한데 우리가 의회 권력을 갖고 혹은 뭐 3년 후에 다시 우리가 권력을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청사진제를 만들지 못하면 다시 한번 실망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깝다, 아쉽다. 그런 정치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책의 내용이고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